네, 다시 시작할게요.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좀 하느라고 좀 잠시.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의무단지인 경우하고 음, 이제 관리비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사업자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관리비고 어떤 게 관리비가 아닌지 이런 데에 대한 구분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 한번 얘기를 한번 빨리 해볼까요? 저도 말 걸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 이제 뺐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각자 자기 마이크를 꺼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막 말이 많이 섞여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꺼주셔야 되고요. 일단 그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2조에서 나는 의무관리 대상만 이제 사업자 승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150세 이상의 주상복합, 그 다음에 150세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 이상,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그러니까 연립이라도 그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된 공동주택이라면 300세대가 넘으면 사업자 선택금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는 보충이긴 하지만 150세대 이하다. 그러면 사업자 선택금에 구태여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좀 사업자 선택금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입주자 대표에는 자꾸 뭐 가격 입찰을 해가지고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그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들을 얘기하면서 사업자 선정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무단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뜯어 말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아서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대거시대 이하는 물론 사업자 선정 집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권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닌 일을 이렇게 우겨서 할 일은 아니다. 비용의 대상에 대해서는. 또한 관리비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관리비라는 건 뭘까? 이게 관리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비다 그러면 관리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관리비 혹은 수선 유지비, 영역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뭐 난방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료라고 하고 장기선 충당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광위의 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조금 관리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업자 선정팀이 적용을 받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하자를 통해서 그 우리 얘기는 돈을 수수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비대면 나오는데 말을 안 해. 하자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거기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사업자 선정지를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떤 경우냐? 하자를 뭔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어요. 음성을 누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성고가. 그 제가 핸드폰을 여기서 음성을 누르면 하자 보증증권에다가 거기 시공회사에서 맡겨놓은 그 하자 보증보험금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신 하자 안 해주니까 할래요?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공회사가 살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부도나지 않은 그런 시공회사들은 하자 보증증권을 실행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하자보증에 실행을 하려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자보증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 시공회사가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하자보증을 실행할 일은 거의 없는데 또 이런 걸 안 해주니까 하자보증을 실행해 달라고 또 하자보증증권에서 그럼요. 주면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튼 뭐 필요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무실로 때는 전화 주세요. 보증증권에서 나온 그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팀에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업자 손해배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수입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돼서 그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잡수입에 관해서는 관리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좀 처음에 사람들이 좀 어색해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새로 들으신 분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냥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그 잡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알뜰시장 수입, 주차장 수입, 주행기 수입, 뭐 승강기 수입. 승강기 우리 이사 간 사람들 돈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금액. 뭐 재활용 판매 수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여기 유명훈 소장님 와갖고 지금 이거 마이크 가지고 헤매고 계시는데 그 유명훈 소장님 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독립시설 중에 커뮤니티 시설이세요. 주민 공동시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 수입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헷갈려하는 소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에 들어오는 그 수입은 원칙적으로 잡수입이에요. 그런데 이 잡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쓸 때는 사업자성립팀에 따라서 써야 돼. 그러니까 관리비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에 따라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부과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민 공동시설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분 유지비나 일반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 시설은 뭐예요? 우리 전기 시설, 뭐 급수 시설, 난방 시설 많잖아요. 그거 다 부대 시설이잖아요. 주차장 부대 시설이고. 그럼 복리 시설은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이 복리 시설이잖아요. 복리 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그 화장실 같은 것도 복리 시설이에요. 근데 화장실에서 문제 비용이 발생하면 뭔가 고장나서 고치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선유지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복리시설에서 발생된 비용은 수선유지비나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모든 수입, 거기서 발생된 비용은 수선유지비나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야 헬스장 한 번도 쓴 적 없고 골프장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왜 그거를 수선유집을 써서 나한테 돈을 받아가냐? 그거 쓰는 사람한테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 이 전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고정되어 있네. 네, 고정 좀 해놨는데 잠깐만. 그 저쪽에서 그쪽에서 발생된 수입이 쓴 사람들한테만 부과해라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좀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석을 좀 달리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해석을 달리하게 됐느냐면요. 그 쓰는 사람들한테만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 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쓰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라면 그거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 나온 수입으로 헬스장이라든가 그 골프 연습장 같은 주민 공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용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 우리 헬스장하고 주민 공동시설에 운영을 위해서 각자 10,000원씩 부과하고 그 사용자한테는 한 1, 2천 원만 받자라고 이렇게 규정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로 사용자들한테 따로 받지 말고 이쯤이 전체한테 10,000원씩 부과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거 운영하자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했다면 그거는 그 관리비 부과를 할 때 주민 공동시설 운영비라고 별도로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런 규정은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거기서 발생된 비용들이 있잖아요. 전체한테 10,000원씩 부과해야 될 일이라면 그래야 될 것이라면 그걸 별도로 10,000원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된 비용을 각자 구대 항목에 있는 관리비로 보내면 돼요.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 보수비는 수선 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10,000원씩, 5,000원씩 받았다.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별도로 있다. 그거는 근거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그 주민 공동체라는 얘기를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기료 수입, 수도료 수입, 뭐 입자 대피 운영비의 잔액 이런 것들은 그러면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관리비를 대신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닌가? 전기료를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생겼어. 그러면 전기 시설에 때 우리가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고 뭐 고치는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걸 업체로 선정할 때는 사업자는 좀 지켜야 될까? 혹은 입자 대표가 한 달에 전체 세대를 부과를 했을 때 1,000원씩 부과한다 해가지고 입자 대표의 운영비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 주다는데 다 못 썼어.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기다 보면 어떤 아파트 가서 보면 입자 대표 운영비를 그냥 일정하게 그냥 얼마씩을 딱 줘버렸는데 쓰다 보니까 남은 거야. 이게 모아진 남아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이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입자 대표가 그만두면서 이제 김기가 다 끝나 그만두면서 이 돈 우리가 안 쓰고 남았으니 이거 가지고 이런 공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때 그 삽자손님 적용될까? 이런 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전기료 수입은 반드시 전기료를 추가로 더 걷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과된 그러니까 청구된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전에 청구된 금액에서 더 많이 부과해서 걷어들였다는 소리잖아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차감을 해줘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전기시설 뭐 수리비나 이거 쓰면 절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수도료도 마찬가지예요. 대피 운영비도 일정 금액을 줬는데 다 못 써서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길이 없다면 차기 그 대표의 운영비에서 차감을 해야지 그 돈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은 큰일 난다. 그거 잘못되면은 그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자 운영비를 갖다 남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공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항의해가지고 그 돈을 그 입주자 대표가 물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돈은 그 목적으로만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심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체를 보면 이것도 제가 그 심심치 않게 그 과태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일을 그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 당사자가 이 관리 주체인데 청소, 경비, 소독 이건데 이거를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A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건 문제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맞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예요. 장기성 공사, 하자 보증금 위한 공사, 스탑 관리 계약, 그다음에 전기 안전공사. 여기에서 요즘 전기 안전관리 그러니까 전기 요즘 이제 조그마한 단지 말고는 거의 대부분 전기 기사가 있지만 이제 전기 과장님이 있지만 없는 단지에서는 전기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가 계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냥 그 전기 과장님이 있더라도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때문에 이제 영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전관리자 직무고시도 이제 그 전기 안전관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계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하자 보증 청구에 업체 선정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뭐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할 때나 그럴 때는 사업자성립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하자 조사를 한다든가 하자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요. 근데 우리 그 하자 분쟁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자 소송이 아니라 하자 분쟁위원회에 하기 위해서 하자 분쟁을 하려면 시공업체는 우리는 뭔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하자 그 보수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구했는데 또 안 해줘요. 그러면 분쟁위원회에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라고 따져 물으려면 내가 비전문가인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적으로 어떤 게 하자인지 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두고 우리는 하자 조사다 하자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자성격이 적용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우리 지금 경기도 표준관리준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잡수입 중에 소유자가 기여한 수입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 장기순 충당금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이항일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 중에서 그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면 여기 입주자 과반수예요. 입주자 등량입니다.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그 잡수입 중에 일부를 떼서 하자 조사 내지 하자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자 조사라든가 진단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사업자 선정법에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관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자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이거는 무조건 안 되죠. 근데 회계 감사업체 이것도 사업자 승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임대사업 이것도 사업자 승계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그 지원금 나와가지고 보석 공사 하잖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사업자 선정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지자체에서 비용을 주면서 이거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라 라고 제한을 두고 있으면 따라야죠. 또 한 가지는 관리비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1,000만 원, 우리 관리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선정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입찰은 뭐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 일반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단지들이 어떤 단지냐 그러면 2회 이상 입찰을 했으니까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2회 입찰이라는 것은 똑같은 입찰서를 변경하지 않고 두 번을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때 뭐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혹은 그 처음부터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입찰을 하면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 이상 유찰이 아니에요. 조건이 똑같게 한 경우에 한해서만 똑같이 한 두 번의 그 입찰에 한해서만 유찰인데 이때 조건을 좀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1차 그 입찰 때 나온 그 조건보다는 좀 완화했어요. 이 완화라는 말은 우리 그 입찰을 공고하는 공고 주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건이 좀 더 완화됐네? 이 내용으로 완화된 거는 그냥 그 이해도 그냥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제 과태료 처분받는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수의 계약은 입찰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높여놓고 실제로 수의 계약으로 견적받아갖고 입찰할 때는 그냥 아주 높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실제로 수의 계약할 때는 아무나 그냥 해버리는 경우 조건이 맞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 공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 충족하는 업체라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입찰 내용과 조건이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라는 업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 입찰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본금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렇게 입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입찰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니까 5억 이상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과도한 이상으로 뭐 이상으로 뭐 이렇게 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1,000만 원짜리 공사하면서 자본금 뭐 5억, 10억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뭐 5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여놔도 지금은 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무조건 5건이면 다 만점 줘야 돼요.
이 5건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10점 이하로 내려오게 돼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실적은 1년이라든가 2년은 안 된다. 무조건 최근 3년간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 그 3년간에 5년이면 5번 이상 되면 무조건 다 그 적격한 자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능력인데 그냥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부대 입찰도 좀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험계약 이거는 이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공산품 가능하죠. 근데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하시면 되고 정화조도 꼭 입찰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성능 지침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특정 기술이 있는 이게 이제 그 생산자가 1인인 경우인데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 우리가 어떤 부품을 이런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업체만 해라라고 하면은 승강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그 우리는 저희 아파트는 TK인데요. TK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뭐 TK만 한 회사만 들어오면 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특정 기술이나 특정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성기 그 사업자 성에 따라서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TK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의 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을 여러 군데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대리점마다 하나의 업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 기술이나 해당 물품이 그 1인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10% 이내에서 추가 공사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논쟁이 되는 게 내가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1억 주고 했는데 이거 하는 김에 그 옆에 있는 건 공사 내용은 달라요. 공사 내용은 다른데 이것까지 옆에 있는 거니까 마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 금액이 1억이니까 1,000만 원 이내네. 그러면은 추가 10% 이내 추가 공사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사와 동질성을 유지하는 장래 하자 책임이 명확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사 내용과 성질이 다른 거를 그 10% 이내라고 해서 공사할 수 없다. 이것도 참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나 영역이나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데 여기에서 참 그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500만 원 이하인 거 좋아요. 500만 원 이하는 거 좋아서 그 입찰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500만 원 이하의 입찰을 안 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그 공사나 그 관리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5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 집행자인 관리 주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300만 원에서 공사하니까 300만 원 이하니까 관리 주체가 이거 300만 원 이하네? 그러면 그냥 업체 견적 딱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한테 그 기한 올려서 사인 받아서 공사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선언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입주자 대표에 올려서 그 저걸로 할 건지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입찰을 할 것인지를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업자 선언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공사라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공산품이 아닌 모든 걸 살 때는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하를 집행을 하려면 입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에서 문제되는 단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이제 2회 이상 입찰된 경우, 그 다음에 그 의사케 재계약인 경우, 뭐 특별하는 경우 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수의계약인 경우 사전에 입자 계약의 대상자의 선정, 그다음에 계약 조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지 말지 어떤 업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다 입자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꽤 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이건 뒤에 있으니까 이건 뒤에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적격 심사위원 낙찰 방법, 이거는 이제 적격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적격 심사는 왜 해요? 적격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공사를 가장 싸게 해줄 사람 나와.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입찰은. 이게 나는 내 입장에서 그 가장 싸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를 경쟁을 시켜서 너희들이 이 경쟁에서 가장 싸게 들어와 라고 하는 걸 던져주면서 나는 어떤 제약이 걸리느냐. 너희들이 가장 싸게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해놓고 상대방이 싸게 경쟁해서 싸게 들어왔는데 내 입장에서 너무 싸게 들어오네, 너무 비싸네 해가지고 나는 상대방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 전제가 그거예요. 입찰을 공고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는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적격 심사제를 한다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 저가로 들어왔고 저가로 들어오니 이게 공사 잘할까? 혹시 또 이거 날림 공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입찰보다는 내가 진짜 잘하는 업체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업체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업체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 업체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때 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많은 제약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일단 그 입자 대표의 구성원과 입자 대표 평가위원은 그 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을 한 사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은 그 입자 대표 구성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위원이니까 주민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주체인 경우에 이제 관리 주체가 평가 주체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입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 단 무조건 평가위원은 5명 이상해야지 5명 이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주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그 반드시 입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이 1인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주택관리업자 소속된 관리소장이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산하 기관이 산하 회사가 이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관리점 관리소장은 이제 평가를 해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고 입자 대표는 설령 입주민이 한 사람 평가 주체로 반드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입주자 관리 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관리 주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를 대리하는 이제 관리소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와 같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평가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 있냐 그러면 참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보험이와 절차 등 관리기록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관인의 수라든가 참관을 신청하는 절차는 관리기록으로 정해놔야 돼요. 이거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가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막 주장을 하면 절차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줘야 되고 숫자도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밀려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 규약으로 미리 참관 인수, 참관 신청 절차, 뭐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어 갖고 비치해 놓고 써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거 안 해놔가지고 가태를 맞는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적격 심사를 하면 회의록을 써야 돼요. 회의록을 안 써가지고 이제 가태를 맞는 경우도 많고 그 회의록에는 또 평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회의록 안에.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평가하는 사람이 내가 평가했어 라고 평가표에 점수 다 주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인이 안 되어 있으면 사인이 되어 있는 숫자가 5개가 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평가가 적절하게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된다. 평가자가. 사인한 것이 5장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꽤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에 일단 사유가 발생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할 일은 없을 테고요. 먼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하면 경비다 그러면 경비의 계약이 다 됐다든가
그 경비 계약이 다 끝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 끝나가는 그 계약이 관리 주체가 평가를 했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잘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권고해서 그 입주민한테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20%가 10%가 넘네. 그러면 이제 그 업체 선정에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유가 발생을 했다. 혹은 입자 대표가 무조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쪽 그 관리 주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입자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관리 주체가 이번에 업체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주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떠한 내용을 공사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공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범위는 얼마만큼 이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입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내용을 결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해요. 입찰 내용은 무슨 공사라고 그냥 입찰 공고 내고 그 입찰에 대한 범위라든가 방법은 현장 설명회 때 그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 내용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러니까 그 금액을 현장 설명회 때 준 내용과 다르게 입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금액을 너무 낮게 들어왔어요. 그럼 공사하면서 야 이런 거 입찰 내용이 없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면 꼼짝 없어요. 왜냐면 그럼 현장 설명회 때 내가 줬잖아. 현장 설명회 때 준 거는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입찰 공고문 안에 입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입찰 내용을 그 현장 설명회 때 주면 현장 설명회는 입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풀어서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인 것이지 그 자리에서 입찰 내용의 범위라든가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찰 내용은 입찰 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 그다음 방법 이런 것들을 그 먼저 입찰 대표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됐으면 그 일을 해줄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방법, 그러니까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이런 거, 낙찰 방법은 최저가를 할 거냐, 적격 순자제를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게 의결로 회의록에 다 결정돼 있어 기록이 됐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한 경쟁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부분 뒤에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를 입찰 공고문을 관리 주체가 이제 그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 공고문 자체는 항상 여러분의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업체 선정합니다. 이제 주민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제 K 아파트에다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류 맞추면 돼. 이때 여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하는 게 뭐냐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고 뭘 등록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잘 모르고 잘못 써버리면 내가 이런 무슨 공사를 해야 돼? 종합시설 업체 뭐 무슨 업체 전문 업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부러 내가 그 공고문 안에다가 삽입해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제한 사유 그거에 합당한 업체 제출 서류는 그 사업자 선정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 하면 되지. 무슨 면허를 갖고 무슨 거를 등록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안 하면 좋겠더라. 그래 놓고 업체에 들어오면 그 법에 따라서 이 업체가 그러기 합당한지 아닌지 그때 판단해 봅니다. 그때는 반드시 건설업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확인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내가 글자 잘못 쳐가지고 이제 공경 당하지 마시고 이제 법에 몇 조 몇 항에 합당한 업체 이런 식으로 내시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고요. 입찰은 이제 서류 확인하고 그다음에 입찰가 뭐 해서 이제 그 저기로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죠. 통보를 하고 이제 그 저기에다가 그 결과를 반드시 올려야 되죠. 그 궁금해.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1일 이내에 계약해야 되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또 게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한 경쟁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입찰 내용을 결정을 하고 입찰의 낙찰 방법을 결정을 한다. 이 입찰에 이제 제한경쟁으로 결정을 했다면 자본금, 사업 실적,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별도로 어디에서 이게 지금 한뭉텅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그 입찰 내용, 낙찰 방법, 입찰 방법, 그 다음에 자본금, 그 실적, 그 다음에 그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그 한 입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그 결정을 이제 해서 뭘로 남겨놔야 돼요? 회의록으로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내용을 입찰 공고문을 이제 관리 주체가 작성을 해서 이 공고문을 계단이라든가 이제 아니 게시판이라든가 이제 계약 아파트에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설문사하고 이제 개찰한 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적격 심사제인데요. 제한경쟁 적격 심사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업체 선정 사유가 발생했으면 안건으로 상정을 하죠. 그 안건 선정 내용이 뭐냐? 입찰 내용, 주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입찰 방법, 낙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낙찰 방법으로서 적격 심사제가 제한경쟁이니까 물론 그 자본금이라든가 사업 실적, 그 다음에 기술 능력들은 이제 공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위원 선정한, 평가위원을 반드시 이때, 그러니까 입찰 내용, 입찰 방법, 낙찰 방법,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능력, 또 평가위원까지 결정을 해서 이때 그 회의록 안에 전부 다 작성해서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고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문 그 공고하시고, 물론 이때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입찰 대표회의가 그 계약 주체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까지도 그 입찰 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물론 관리 주체는 도와줘야 되지만요. 그러면 이제 제출 서류 확인하고 이렇게 심사 평가하고 회의록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냈으면 평가위원들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5개가 그 평가한 사인된 그 평가표가 5장 이상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 안 만들었다면 나중에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에서는 입찰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위탁회사잖아요. 그러면 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는 순서가 있을까? 물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임박한다. 그러면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 관리주체는 그 어떤 여기에서 권한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죠. 내가 그 입자 대표 이거 왠지 이번 위탁 회사를 바꿀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덜미를 싹 잡아야죠. 그리고 뒷뜰문 잘 봐야죠. 이거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하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입자 대표 회의가 2달 전에 이제 이사관리회사의 그 기간이 다 됐으니 예전에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됐으니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안건 상정을 할 때 제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갈지 입찰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서 대표 회의록을 공고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공고한 다음에 그 회의록 자체를 가지고 그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야 돼. 발송 문서를. 누구한테?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우리가 이번에 주민들한테 재계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을 해야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이제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소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님한테 주겠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입자 대표회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안을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자 동의를 받는데 과반수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800세대다? 그러면 401세대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400세대만 찬성을 했네? 과반수기 때문에 400세대만 찬성했으면 부결이에요. 여기서 부결이 났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는 다시 회의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제한 내용을 바꿔야 돼. 수의계약이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일반 경쟁을 해야 될지 제한 경쟁을 해야 될지, 제한 경쟁을 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고 실적은 얼마고 뭐뭐는 얼마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쟁이 됐든 그 제한 경쟁이 됐든 낙찰 방법은 최저가를 할 건지 적격 심사제를 할 것인지를 또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일반 경쟁 적격 심사제로 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고문 작성해서 회의록을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일반 경쟁 적격 심사제로 그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주세요라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보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을 상대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또 부결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그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입주자 대표는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수의계약 부결됐죠? 그 다음에 일반 경쟁 그 적격 심사제 부결됐죠? 그러면은 가능하다면 이제까지 방법이 아닌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제한 경쟁 적격 심사제를 해서 쭉 갔는데 또 부결 났어. 그럼 또 가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경쟁 그 최저가라고 해봐야죠. 또 부결 났어. 계속 돌아야죠. 그렇게 돌았는데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또다시 우리 수의계약을 할 테니 동의해 주세요. 라고 또 도는 거죠. 또 부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자 등이 과반수가 넘을 때까지 계속 다른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는 내가 수의계약을 했다 부결돼서 그 일반 경쟁으로 간다고 했는데 부결 나서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을 안 하고 그냥 그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무튼 돌아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이 선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를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위탁관리 쪽에 업체가 선정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야 돼요. 게시판에서 공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인터넷이 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그 홈페이지가 있다. 그럼 홈페이지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없다. 우리 홈페이지는 없고 우리는 카페만 있다. 여기에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인터넷 포털에서 하고 운영하는 유사한 어떤 이게 카페를 얘기해요. 이 카페에다가 우리 관리 주체가 카페를 가지고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곳이다, 카페다. 그러면 되는데 입주자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주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단지 내의 그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단지 내 홈페이지라는 것은 누가 운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관리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올리고 하는 것이라야지 입주자 대표가 그거를 하고 있는 운영자이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다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는데, 우리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그 공동 게시판에만 게시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 그 옆에 별도로 게시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만 게시하고, 나 게시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그 동별에 있는 게시판에 이제 출입구 쪽에 있으면 거기 출입구 앞에 있는 동 앞에 있는 게시판에 다 게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분쟁이 일어나? 단지마다 출입구가 3개도 있고 2개도 있는데 그 출입구마다 해야지 왜 동 앞에 하나 있다만 했냐 또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통로별 게시판이 있다면 거기도 게시해라. 이것까지 게시 안 하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그 낙찰 결정일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수의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계약이라는 경우나 500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라도 그 계약한 그 계약서는 반드시 어디다 공고해야 돼요?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수의 계약이라도.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하고 또 그 공동주택 정보관리 그 K 아파트에다가 등록을 안 해서 수의계약 통보를 안 해서 그저께 뭐야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계양구청에서 물어본 게 뭐였었냐 그러면 아니 그 인천 쪽에서 이제 뭐 계양구청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입찰 그 과태료를 때리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막 1,000만 원짜리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뭔가는 잘못했다고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게 안 하고 싶은데 하자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찾다 보니 이게 있었던 거예요. 수의 계약에 그 K 아파트도 올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수의 계약이 혹시라도 안 올렸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경리한테 다 올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어느 단지를 가봤더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그 우리는 이제 이 평가표잖아요. 이제 우리 그 사업자 선생님이 나와 있는 그 평가표를 가지고 그 평가표 그 점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내에서 어떻게 배점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배점표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점검했던 건 인천이었으니까 이제 인천의 그 표준관리 준칙이 그 배점표 점수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 저 업체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 점수를 좀 줘서 저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데 진짜 잘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입찰을 딱 해놓고 보니까 점수가 그 아주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 업체는 네 번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그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경우 보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사순위에 해당되는 거야.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점수표 있잖아요. 그 뭐 사회 적합성이라든가 뭐 단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서 5점 5점 해가지고 10점을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점수를 나머지는 다 빵점을 주고 다 10점만 줬는데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1위 업체가 30점이고 해당 업체가 1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점을 줘도 8점이 모자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시 그거를 안 하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던 입주자 대표가 그 다음에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대표가 관리소장한테 평가표를 줘. 별점표.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 보면 업체가 주잖아요. 업체가 준 걸 준 거예요. 그 업체에 있는 점수표는 딱 보니 옆에 있는 2표를 준 거예요. 2표를. 지금 옆에 보시나요? 여기는 24, 18, 12, 6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3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30점, 27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대로 하면 거기서 10점 주고 나머지 빵점을 주면 1점 차이로 이 업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점표를 공고할 때 이걸로 공고해 라고 해서 관리 주체한테 줬고 관리 주체는 뭐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나 몰라 그러고는 그 입찰 공고문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공고를 냈던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A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관리규약에는 이건데 이거 30점, 24점, 18점, 12점, 8, 6점인데 왜 30점, 27점, 24점 이걸로 냈냐? 우리 관리규약이 거 아니다. 그러니 너 사업자 선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과태료 맞았어요. 300만 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만점을 주고 하나는 1점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순위가. 이러한 제도를 이걸 가지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점수를 저는 이렇게 3점 사이로 바꿔라. 그러면 입자 대표가 뭐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됐든 그 관리 주체하고 그 관리 주체가 바라봤을 때 절차는 지키고 있잖아요. 속내막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점수로 실질적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규약에 이렇게 점수 배점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정 관리 준칙대로 하시지 말고 이대로 여러분이 좀 관리 규약 개정을 할 때 이런 배째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자 대표가 좀 누드리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규약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걸 제안드리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적격 심사지를 한다는 얘기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에 들어와서 그 용역 업무를 혹은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것을 우려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럼 그 제도가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점수 배제표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데요. 자, 우리 경기도 준칙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은 30점이라고 해놓고, 이거대로 여러분이 이 점수를 배점을 해라라는 거. 이거 배점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고요. 이걸로 점수 해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해가지고 입주민들 입자 대표라든가 주민한테 이거 설명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간명하게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제안해드린 이걸로 하시는 게 여러분이 가장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준칙이 이러니까 이걸 우리 따라가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단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단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 선정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입찰사가 바뀌었어요. 입찰사가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고 업체들이 예전 걸로 그대로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지침이 바뀐 걸 모르고 뭐가 바뀌었느냐? 다 똑같은데 입찰사 안에 이 밑에 분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옛날 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우리 변에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선정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효사유인 거예요. 무효사유. 무효 중에 12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별지 서식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지 서식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것,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사업자 선정침 그 이전에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입찰서를 제출한, 그러니까 전자 입찰에서라도 입찰서는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입찰서를 제출을 하면 그러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어, 이거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공용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소장님이 소송이 걸렸어요. 어떤 소송이냐 그러면 난방 배관이 터져가지고 아래층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벽지라든가 아니면 천장의 반자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내가 잘 알고 대응을 잘 했더라면 꼭 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1심에서 졌어요. 그리고 2심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2심으로 가면 판사가 1심에서 확정되어 있는 거를
그 항소심 그 판사가 함부로 못 뒤집어요. 그걸 뒤집으려면 주장자가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어떤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뒤집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뒤집으려면 이제 말 그대로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판사가 오해를 해서 이거는 공용이야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용이라고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뒤집으려면 이제는 감정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소송 이그 반자하고 도배하고 해봐야 500 기껏 해봐야 500만 원 뭐 이하인데 이거 소송을 하면 감정비가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으로 가기가 거의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어주는 금액이 배로 더 나와버리니까요. 감정비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떤 사건이었냐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그 난방 배관이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분배기까지 이제 가지배관에서 분배기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배기에서 나와서 세대 내를 빙빙빙 돌아서 한수관 마지막 말단에 계량기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량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 관리규약이 우리 준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이 어디까지 가지관에서 분배기까지 오는 관은 그거는 공용으로 본 거예요. 세대 내 배관. 세대 내 배관 이러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본인의 판사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세대 내 배관이라 하더라도 분배기까지는 이는 공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어디를 근거했느냐 하면 서울시 관리규약을 준칙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저기에 그 민법 총칙 공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법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우리 법학 할 때 민법의 책은 무조건 곽인직 시리즈라고 그랬고 곽인직 교수님의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곽인직 시리즈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를 전체를 지배했었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대 초근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곽인직 시리즈가 모든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들은 그때 그 책을 가지고 배웠고 지금도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민사상의 모든 경우는 우리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법이 있죠. 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죠, 우리한테. 법이라 하더라도요. 뭐 하여야 한다,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면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 본다, 이런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두 번째, 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관리규약은 계약일까요, 법일까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법원에서 판결도 그렇고 관리규약은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합동계약이라고 하죠.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입주민 전체 간에 서로들 간에 맺은 계약. 그 다음에 입주민 전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계약.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와 맺은 계약. 그 다음에 관리 주체와 입주민 전체와 그 맺은 계약서를 바로 관리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입니다. 관리 규약이. 그런데 우리 그 시리즈에 보면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강행법부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요. 강행법부의 강행법부대로 판단을 먼저 해요. 강행법부의 그쪽으로 한 사람이 우선 가장 옳은 것이야. 그 사람 쪽 편을 들어줘. 그 다음에는 뭐를 보냐? 계약서를 봐요. 그러니까 계약은 내용은 계약은 저기 뭐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분명하면 그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 이 판사들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계약을 왜 그런데 사람들은 구두로 해도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판사한테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은 분명하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 주장하는 자가 그렇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아니, 이렇게 내가 500만 원 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이 분명해. 500만 원 빌려준 게 분명하면 안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이 이 계약서가 가짜예요 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인을 해놨는데 가짜예로 주장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약서인 관리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계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약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더라고. 이 판사는 이 관리 규약으로는 이게 공용인지 전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책에는 그 우리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먼저 이거를 나열해 놓고 얘기할게요. 강행법규로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을 보고 사실인 관습으로도 판단이 어려우면 관습법으로 보고 관습법으로도 판단이 어려우면 그러면 민법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민법이 이렇게 뒤에야?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판사할 때 법을 전문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을 두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니 제 강사님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형과 공용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강행법규는 없어. 관리 규약에는 분명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 내에 있는 배관은 다 전용이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그 소장님은 그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대 내 모든 배관은 공용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가 공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판사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관습을 찾기 시작하네요. 이 계약으로는 판단이 어렵네? 그럼 사실은 관습이 뭐가 있지? 라고 딱 보니까 준칙이 있는 거야. 준칙은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놓은 거 말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 기준 그게 사실은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실은 관습으로 판단은 사실은 관습이다라고 내가 인정할 만한 내용을 봤더니 준칙이면 사실은 관습으로 인정할 만하네? 라고 왜냐하면 사실인 관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거의 한 학기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습이 정확하게 못 알아고요. 개념적인 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우리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우리 관리 규약으로 판정하기가 어려우면 그 표준 관리 준칙을 사실 관습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그러니까 가장 그 큰 도시인 서울시의 표준 관리 준칙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거고 예, 서울시. 서울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세대의 계량기는 그러니까 개별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부속하는 부속물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계량기는 제외 이렇게 했잖아요. 배선 배관은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그 저기로 그 전용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따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시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과 공용 연결 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공용으로 간주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좀 뭐 하니까 뭐라고 해놨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 준칙에는 지금 이 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 이게 입상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난방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 빨간색은 공용이라고 여기 공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별도로 관리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기준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판결이 있었던 그 단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 그러면 분배기예요. 이 분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고 아랫세대 피해를 줬으니 이거는 공용이다라고 보고 공용으로 판단해서 관리 그 입자 대표가 물어줘라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저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라고 했잖아요. 공용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한다라고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그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냐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어느 데 문제냐 하면 그 지역난방에서 문제가 돼요. 와서 나가는 쪽에 환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따뜻한 물이 들어와서 따뜻한 물을 100도로 보냈는데 100도로 보낸 물이 통과해가지고 나올 때 30도라면 70도를 여기서 뺏겼네?
그러면 70대로 뺏긴 것만큼, 그러니까 50대로 나왔냐, 20대로 나왔냐, 30대로 나왔냐, 40대로 나왔냐, 그 뺏긴 그 온도, 낮은 온도로 나오는 그때 그 온도를 체크를 해서, 체크하고 나오는 물량을 체크를 해서 열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에서 나오는 쪽에가 이 열량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계량기까지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계량기 전까지도 하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논쟁이 있으니까 이 여기에서는 이 그림은 분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기까지를. 여기는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량기가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분배기까지를, 여기는 분배기라고 본 거예요, 판사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배기까지가 이제 공용이라고 이렇게 그 판사는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일량에 정하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정해 놓겠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는데, 온수 배관, 난방 배관은 입상관으로, 인간으로 분기되어, 붙어라는 말 따뜻하게 부터 분기되어 세대로 연결되는 가지관,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가지관부터 전용 부분을 한다. 단 세대 계약계는 공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요 판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특정하게 완전히 어디서부터 어디가 그냥 전용이다라고 그냥 딱 특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내에 있는 배관은 전용이다라고 하니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정이란 말도 그 민사에서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민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그 광범위한 게 추상적으로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정할 때를 특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을 아예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내용은 제가 말이 좀 매끄럽지는 못한데 매끄럽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대 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요? 이 배관은 이 세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대 안. 이 세대 안으로 가고 있는 이 배관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여기까지 그냥 공용이라고 한다 해놓고 그냥 입주민들이 다 물어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관리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할 때 관리 주체는 도대체 공용 부분인데 그럼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정해놓는 게 저는 이 입상배관 가져가면부터는 이제 전용이라고 특정을 해서 규정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준비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례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시간이 넘어서 그 부분만 하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이 있다든가 혹시라도 마이크 키시고 질문할 내용이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입안 사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입안 사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저기까지 간 거, 그러니까 비송사고까지 넘어가서 과태료가 확정돼 있는 자료를 우리 경기도의장이 저한테 줬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저기에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조했고 또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될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해서 이런 과태료를 맞게 됐는지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좀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 예. 자료 같이 업데이트해 주실 거죠? 이 자료요? 네네네. 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끝내서 이거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 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남윤호 실장님께서 유튜브에 또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 또 보시면 네네.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좀 더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네.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질문 내용은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강의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 남인우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소장님들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강의해 주실 분이 있으면 또 섭외를 해가지고요.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